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4강 고려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 편입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고려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에 관한 것인데,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조 왕건의 통일정책과 그가 건국한 고려 건국의 통치체제의 연관성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파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후삼국 중 후고구려를 살펴보겠습니다. 후고구려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 궁예가 901년에 송악, 개성이죠. 송악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태공으로 바꾸더니 점차 독재자로 변하여 끝내는 폭군이 되었지요.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면서 전제 정치를 펼치자 부하들은 궁예 다음 서열이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여 918년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인 고려라고 하고 수도를 자신의 세력 기반인 송악으로 정하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이때가 918년의 일이고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한반도는 고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후삼국을 왕건이 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27년 경혜완 4년입니다. 견훤이 신라 경주를 습격하여 경혜왕과 관료들을 죽이고 왕비와 궁녀들을 욕보이며 약탈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자 신라는 고려의 원병을 청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공산성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패를 당하여 개국공신 신순경과 김락 등이 전사하고 왕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후백제군의 심한 약탈은 오히려 민심이 고려에 기울게 되어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이 대거 왕건에게 귀부하는 결과를 가져와 930년 고창 전투에서는 고려군이 승리함으로써 전세가 고려 쪽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해 주지요. 한편 후백제는 내분이 일어나 신검이 막내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뒤 왕이 되자 견훤은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귀순했고, 경주에 있던 신라의 경순왕도 935년 11월에 고려에 자진 항복했죠. 왕건은 936년 9월에 1,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함으로써 분열되었던 민족이 재결합하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의 조사에서 나타난 궁예 도성터와 당시에 만든 석등의 모습이고, 현재는 비무장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나타난 궁예묘로 전해지는 터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왕건의 후삼국 통일정책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을 위해서 호족들을 포섭하여 정략 혼인을 통한 유화 정책인 융화 정책과 친신라 정책으로 후백제를 포위하는 통일 전쟁 정책을 펴는데, 이는 이후 북방 개척과도 연관이 있게 되지요.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지배 세력이 교체되죠. 신라 말기에 진골 계층에서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지방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유교, 불교, 특히 선종의 발달과 공존으로 문화의 폭이 확대되었고 정치 이념으로 유교가 정착이 되는데 성종 때에는 육두품 출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를 수용함으로써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정착화시킵니다. 최치원이 신라말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책 10조를 거부당한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요. 그만큼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민족의식이 강화됩니다. 이로써 당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 국경선을 북쪽으로 높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왕건 청동상으로 1992년 현릉 확장 개축 시 출토된 동상입니다. 높이는 약 135.8cm이고 의자에 앉은 좌상이지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개성에 있는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입니다. 이 사진은 조선 후기 화가 강세황이 그린 송도 기행첩중 송악산 아래로 쭉 뻗은 대로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개성 만월대 전경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머리를 풀고 누워있는 모습을 한 송악산 아래에 고려의 궁전 만월대의 전경이 펼쳐져 있죠. 조선의 경복궁과는 달리 많은 계단 위에 궁궐이 들어앉은 모습이네요. 이곳은 만월대 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건축물은 고려왕궁 만월대의 초입인 신봉문을 디지털 복원한 모습으로 이용규 교수가 제작했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정면 7칸에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누각 형태입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놓여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고려 후기 축조된 탑이죠. 원내정 간섭기에 라마교의 영향으로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쌓은 탑이고요. 일제강점기에 개성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황도, 개성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사회 혼란 극복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우선 민생 안정책으로는 세금 문제인데요. 그때까지 정해진 수치 제도가 없어서 농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한 수치 제도를 생산량의 10분의 1로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족 정책을 들 수 있는데 고려 건국에 공헌을 한 많은 호족들에 대한 정책이지요. 포섭책으로는 결혼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결과 왕건의 부인은 29명이나 되고 그들에게서 낳은 왕자만 해도 2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결혼 정책은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되죠. 다들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견제책으로 기인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는 호족의 자녀를 중앙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거의 볼모나 마찬가지죠. 지방에서의 세력 확장에 견제를 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북진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할 때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인식으로 서경을 중시하고 잃어버린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북진 정책을 펼쳐서 국경선을 대동강에서 원산만에서 청천간 영흥만으로 높이게 됩니다. 국경선의 변화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통일신라 말기의 국경선에서 고려 건국초가 되면 서경을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로 국경을 확보하고 이어서 태조 북진 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으로 국경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려 4대 광종은 대표적인 수성군주로 유명하죠. 태조 왕건의 호족 유화책인 결혼정책으로 발생한 수많은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왕권을 지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권 강화책으로 노비안건법을 들 수 있는데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인을 풀어줌으로써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양인이 된 노비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지요. 광종은 대륙의 후주와 유대를 강화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는데 후주의 사신을 따라온 쌍기가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려에서 치료를 받고 귀화하게 되는데 광종은 그에게 관직을 내려주고 총애하면서 한림 학사로까지 승진시킵니다. 쌍기는 과거제도 시행을 건의했고 광종은 이 과거제를 시행해서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여 왕권 강화의 효과를 거두었죠. 그리고 공복을 제정해서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불 입상입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광종은 논산 지역에 큰 대불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고 백성이 믿고 국가의 위신력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큰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후백제의 불상하고 고려의 불상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왕의 권위를 거대 불상에 투영시켰다고 볼 수 있죠. 이 논산 지역은 황산벌 전투를 비롯해서 후삼국 시대의 격전지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였는데 광종은 그 민심을 위로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부처를 왕과 동일시시킴으로써 왕을 경외하게 합니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미륵불을 거대하게 조성하여 왕과 미륵불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고려의 불상들이 이렇게 거대 불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진미륵은 광종의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간머리 부분이 유명하죠. 사각보계라고도 하는 간머리 부분은 2층으로 된 황제의 면류관을 닮아 있습니다. 이 사각보계는 불교 장식이기도 하지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조각 형태이기도 합니다. 미륵불 위의 사각보계는 제왕도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광종은 이 미륵불에서 조차도 왕권 강화를 한 군주입니다. 고려 왕조는 6대 성종대가 되면 유교적 정치 질서 속에서 모든 문무체제가 정비됩니다.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 정치를 실현시키지요. 그리고 당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 이성 육부제를 갖추었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제를 두어 지방 세력을 견제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갑니다.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자감, 국학이지요. 국자감과 과거제를 정비하고 경학, 의학 박사를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려의 중앙정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 왕조는 귀족 정치 성격이 강한데요. 왕 아래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이 기구는 고려의 귀족 정치를 말해주는 고려만이 갖는 독자적 회의 기구입니다. 도병마사는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다가 원의 간섭하에서는 도평의사사로 계칭했고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도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식목도감은 법제 및 격식 제정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는 회의 기구이지요. 고려의 중앙정치는 이성 6부인데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최고 정무기관으로 기능한 것은 이성 가운데 중서문화성이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은 종 2품 이상의 제부와 정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고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입니다. 이 재상들은 군왕과 더불어 정사를 의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기관인 상서 6부의 판사까지 겸임하여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죠. 상서성은 정무 집행기관으로 상서도성과 6부로 구성되어 있고 상서도성의 장관은 상서령이고 6부의 장관은 상서입니다. 고려의 행정체계는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한 6부가 상서도성보다 오히려 중심이 되어 장관인 상서가 국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였고 아래로는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직접 첩을 내렸고 특히 주현과 직결되어 있었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 상서도성은 중서문화성에 병합되어 첨의부로 개편되었고 6부는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등 사사로 축소됩니다. 6부에서 2부는 인사관리를 담당했고 호부는 조세 업무와 백성들의 호적을 담당했고 예부는 외교와 교육시설 및 과거 시험을 전담했고 병부는 무관 선발 및 군사 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리고 형부는 소송, 처벌에 관한 업무, 공부는 토목공사, 건설을 전담한 부서입니다. 중초원은 왕명 출납, 궁궐, 수기, 궁극기무 등의 정무를 담당했고 추밀원 또는 밀직사로 불리기도 했고 중서문화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중앙관청이었습니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은 관청이고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 하여 간쟁과 봉박, 서경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불체포, 불가범의 특권이 있었으며 청료직으로 인식되어 선발 자격도 매우 엄격하여 대체로 과거 출신의 문신 관료들로 충원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사는 조선시대의 3사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시대의 3사는 국가 전곡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하던 기구였죠. 이렇게 고려의 중앙정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지방행정조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전국을 양계 5도로 나누었는데 양계는 국경지대에 북계와 동계를 두었고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을 5도로 나누었죠. 5도 아래로 주, 군, 현을 설치했고 지방관을 두었는데 제일 하부 조직인 현은 지방관이 있는 주현이 지방관이 없는 속현보다 적었습니다.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소, 부곡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양계 5도를 살펴보죠. 국경선은 천리장성이고 국경지역에 안북 도호부가 있는 영주와 서경이 중심인 북계와 안변 도호부가 있는 등주의 동계,
개경의 경기, 황주목, 안서도호부가 있는 해주목의 서해도, 교주도, 그리고 남경을 중심으로 양주목, 광주목, 충주목, 청주목, 공주목이 있는 양광도, 안남도호부가 있는 전주목과 나주목, 승주목이 있는 전라도, 동경을 중심으로 안동도호부가 있는 안동과 상주목, 진주목이 있는 경상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조선의 과거제와는 달리 음서와 승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뉘고 제술과는 시, 부, 송, 시무책 등을 시험 보이던 과업이고 명경과는 시, 서, 역, 춘추, 예기를 시험 보는데 훈화적 이론적이어서 시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문과와 함께 음서라는 특별 채용이 있는데 고려의 음서는 5품 이상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는 제도로 관료가 될 수 있는 등용문입니다. 잡과는 기술관이 될 수 있고 승과는 교정선과 선종선으로 나뉘어 승관이 될 수 있는 등용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려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 중기에 무신정권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고려의 중앙정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무신정권 수립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